내 동생 건든 놈들이 니들이야? 뭐야, 형님. 이 자식 누구예요? 닥쳐!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렸어?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던 한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린 조폭들에게 참교육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5년 4월 인천 신포동 먹자골목.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 8시였습니다. 강하은 26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그녀는 남자친구 이도형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여기 떡볶이 맛있다며? 우리 저번에 못 먹었잖아. 응 오빠, 여기 진짜 유명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도연 씨는 27살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은아, 나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래서 오늘 내가 쏠게. 오빠, 맨날 오빠가 사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 여자친구한테 밥 사주는 게 뭐가 미안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5명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야, 여자 이쁘네. 우리랑 놀다 가면 안 돼? 선두에 선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 35살. 목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천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폭력배 동인파의 행동대장이었죠. 저희는 그냥 가던 길인데요. 비켜주세요.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를 해? 형님, 이거 버릇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퍽 대답도 듣기 전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으악! 도연 씨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거든요. 도연 오빠, 하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야, 여자는 우리가 데리고 갈게. 철민이 하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놓으세요. 하은이 발버둥을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찰싹? 철민이 하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죠. 이 개자식들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연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은이를 놓으세요. 이 새끼가. 철민이 돌아서며 도연 씨의 배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연 오빠, 제발 그만하세요. 하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윤미정 씨, 26살. 하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미정아. 하은아, 지금 무슨 일이야? 미정 씨가 달려오려는 순간 조폭 중 한 명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친구 걱정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가던 길 가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철민이 비죽 웃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인천에서 우리 모르는 경찰이 없거든. 오만함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였습니다. 미정 씨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봤자 늦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늘 위급할 땐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라고 했던 그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 오빠 큰일 났어요. 하은이가 지금.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조폭들이요. 하은이랑 도연 오빠를 때리고 지금 하은이를 끌고 가려고 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어디라고? 목소리 톤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신포동 먹자골목이요. 떡볶이집 앞이에요. 10분 안에 도착할게. 하은이 절대 놓치지 마.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10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철민이 하은을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미정이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분 안에 오신다고 했어. 그녀는 시계를 봤죠. 오후 8시 17분. 민석 오빠가 도착할 시간은 8시 27분이었습니다. 하은아. 미정이가 소리쳤지만 조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철민이 하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놓으세요. 살려주세요. 하은이의 절규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어디로 데려갈까요? 조폭 하나가 물었어요. 사무실로. 어차피 이 동네는 다 우리 구역이니까. 철민이 비죽 웃으며 대답했죠. 골목 안쪽 50m쯤 떨어진 3층 건물. 간판에는 동인종합상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인파의 아지트였습니다. 안 돼요. 미정이가 달려가려 했지만 덩치 큰 조폭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가씨, 더 이상 오지 마. 비켜요. 내 친구 데려가지 마요. 미정이가 그를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손 놓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이 끈질긴 새끼, 조폭 하나가 도연이 앞을 가로막았죠. 하은이를 놓으라고. 도연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조폭의 명치를 맞춘 그 주먹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게 주먹이야? 퍽! 조폭의 주먹이 도연이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도연이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죠. 이번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오빠. 하은이가 울부짖었어요. 철민은 하은이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30m, 40m. 사무실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죠. 미정이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8시 19분. 아직 8분이나 남았습니다. 안 돼.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하은이를 놓으세요. 아가씨, 진짜 다친다니까? 조폭이 미정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으악! 미정이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나왔죠. 그 사이 철민은 하은이를 건물 입구까지 끌고 왔습니다. 문 열어. 예, 형님. 조폭 하나가 유리문을 열었어요. 안 돼요. 하은이가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시끄러워. 철민이 하은이의 손을 떼어내며 안으로 밀어넣었죠. 쾅,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아. 미정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은이는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조폭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다시 시계를 봤죠. 8시 21분, 아직 6분만 버티면 돼. 그녀는 일어나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비켜요. 내 친구 데려올 거예요. 아가씨는 집에 가.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들어가야 돼. 조폭 하나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미정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하은이의 비명이 들려왔죠. 놓으세요. 제발요. 미정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8시 23분, 이제 4분 남았어요. 건물 2층 창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야, 애묻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돼. 8시 25분, 2분, 이제 2분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그 2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강렬한 소리였죠. 미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두카티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어요. 끽! 오토바이가 건물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죠.
단정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분한 눈빛.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하은이의 친오빠였죠. 8시 26분, 그는 1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민석 오빠. 미정이가 달려왔어요. 미정아, 괜찮아? 민석이 미정이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하은이가 저 건물 안에.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석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2층이지? 네, 철민이라는 놈이 하은이를 끌고 올라갔어요. 조폭들이에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했죠. 입구를 지키던 조폭 2명이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한 명이 민석 앞을 가로막았어요.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갔죠. 야, 말 안 들려? 누구냐니까? 조폭이 민석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를 민 것 같았죠. 뭐야 이 새끼. 조폭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같이 막아. 다른 조폭도 달려와 민석을 밀었습니다. 2명이 함께 밀었지만 민석은 여전히 서 있었죠. 이 자식이. 한 명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롭게. 비켜.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조폭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비켜.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조폭 하나가 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휙. 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조폭의 손목을 잡더니 그대로 비틀었죠. 으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너 뭐야? 다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 조폭의 턱을 가볍게 쳤죠. 으윽! 조폭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턱 끝을 맞춘 거였어요. 모든 게 7초 만에 끝났습니다. 미정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게 뭐야? 민석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아, 여기서 기다려. 경찰 불러. 네. 미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석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죠.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냥꾼 같았습니다. 2층 복도 끝에 하나의 문이 보였어요. 동인종합상사 대표이사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민석은 문 앞에 섰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밧줄 더 세게 묶어. 도망가면 어떡해. 예, 형님. 흐흑. 하은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그리고는 쾅! 민석이 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갔어요. 뭐야? 안에 있던 조폭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철민, 그리고 조직원 3명.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하은이가 보였죠. 오, 오빠. 하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하은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하은아, 눈 감아. 응? 눈 감으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하은이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누구야? 내 동생 건든 놈들이 니들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철민이 비웃었어요. 오빠라고? 너구나? 운동이랑 현실은 다를 텐데 알지?
조직원 하나가 킥킥거렸죠. 형님, 저 새끼 그냥 운동 좀 했나 본데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죠. 유도장 아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조직원 하나가 킥킥거리며 민석을 조롱했습니다. 민석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철민이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철민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기다렸어, 강민석?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철민이 민석의 이름을 아는 거였죠. 놀랐어? 우리가 내 이름 모를 줄 알았어?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달 전 강남 클럽 아레나 기억하지?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 준호팔 부러뜨린 새끼 너였잖아. 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날부터 너를 찾아다녔거든. 아오, 인천 전역을 다 뒤졌어. 조직원 하나가 거들었죠. 형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알아? 2달 동안 밤낮으로 찾았다고. 철민이 하은이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내 여동생을 발견했지.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일주일 전부터 미행했어.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거, 어디 사는지 다 알아냈지. 철민이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유도장에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여동생을 건드린 거야. 내가 오라고. 철민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미끼였어, 미끼.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거든. 동생 사랑하는 거 다 알아. 철민이 손가락으로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유인한 거야. 우리 구역으로. 조직원들이 웃으며 민석을 에워쌌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놀아줘야지. 준호 3달 동안 깁스했는데 우리도 재미 좀 봐야지. 철민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야, 강민석, 유도 좀 한다며? 여기는 도장이 아니거든. 민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길거리 싸움은 룰이 없어, 알지? 철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너클이었죠. 새로 된 흉기였습니다. 이런 것도 쓰거든.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흉기를 꺼냈어요.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칼. 놀랐지?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거든. 철민이 비죽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흉기 앞에서는 소용없어. 민석은 하은이를 한번 쳐다봤어요. 하은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낼게.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철민이 손짓했습니다. 야, 덤벼.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민석에게 달려들었어요. 쇠파이프가 민석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피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조직원의 팔을 비틀었죠.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은 그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는 조직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죠. 이 자식이. 다른 조직원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석은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쳤어요. 야구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그 조직원의 다리를 걸었죠. 조직원이 넘어졌습니다. 5초 만에 2명이 무력화됐어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뭐야? 유도로 저렇게 못해. 민석이 천천히 철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유도만 배운 건 아니거든.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철민이 뒤로 물러섰어요. 야, 같이 덤벼. 남은 조직원 한 명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칼이 민석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석은 옆으로 몸을 틀며
칼날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민석이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석은 그 조직원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크윽! 조직원이 신음을 흘렸어요. 민석은 일어서며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너 혼자 남았네. 철민은 너클을 낀 주먹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가만 있어. 내 동생 건드린 대가야. 민석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철민은 뒤쪽 책상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났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발, 너 나 건드리면 우리 두목님이 가만 안 둬. 두목? 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두목도 데려와 같이 상대해줄게. 이 새끼가. 철민이 너클을 낀 주먹으로 민석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피했어요.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철민이 당황한 순간 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철민의 손목을 잡더니 그대로 비틀었어요. 아!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고통이었죠. 내 동생한테 손 댔지?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노아. 내 동생 뺨 때렸지? 민석이 철민의 팔을 더 비틀었어요. 으악! 부러진다고. 내 동생 울렸지? 미안해. 잘못했어. 철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은 철민의 팔을 놓아주며 밀쳐냈어요. 철민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민석은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이제 괜찮아. 오빠. 하은이가 눈을 떴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민석은 하은이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많이 놀랐지? 오빠 무서웠어. 하은이가 민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안전해, 형이 있잖아. 민석이 하은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죠. 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마동철, 42살. 동인파의 두목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시가를 들고 있었죠. 뒤에는 덩치 큰 조직원 4명이 따라왔습니다. 철민아, 꼴이 말이 아니네. 마동철이 바닥에 쓰러진 철민을 내려다봤어요. 두목님. 쯧쯧, 내가 뭐라고 했어?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 마동철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민석은 하은이를 자신의 뒤로 감췄어요. 내가 강민석이지? 마동철이 민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2달 전에 우리 준호 팔 부러뜨린 놈. 자업자득이었어. 민석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마동철이 웃었어요.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내 조직원들 다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경찰 부를 거야. 민석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마동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급할 거 없잖아. 뭐?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거든. 마동철이 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유도만 배운 놈이 우리 조직원 5명을 10분 만에 제압했어.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도 마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유도만으로는 불가능해.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너 특수부대 출신이지? 마동철이 물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침묵은 긍정이라고 하잖아. 마동철이 비죽 웃었습니다. 내 움직임 봤어. CCTV로. 그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야. 민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마동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뭐? 내 조직원들 경찰에 넘겨. 상관없어. 어차피 일주일이면 나올 놈들이니까.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민석이 물었어요. 마동철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너를 보려고, 강민석. 내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러 왔지. 확인은 됐어? 됐어. 아주 재미있는 놈이더라. 마동철이 시가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민석.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는 내 동생 하나 건드린 것 때문에 석 달 깁스했어. 그런데 너는 우리 조직원 5명을 다치게 했지. 마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대가는 치러야지, 안 그래?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마동철이 뒤로 물러서며 손짓했어요. 조직원들이 철민과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강민석. 마동철이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민석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마동철과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민석은 하은이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미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 오빠, 하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세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갔죠. 골목 입구에 도연이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있었어요. 도연아. 하은이가 달려가 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응, 오빠가 구해줬어.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인천 신포동 먹자골목에서 납치 및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제 여동생을 납치해서 저 건물 2층에 감금했습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범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 2층에 아무도 없는데요? 민석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쓰러져 있던 조직원들도 밧줄도 흉기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마동철 그 새끼.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를 모두 없앤 거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피해자 진술은 증거가 안 됩니까?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 얼굴 좀 보세요. 민석이 도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 경찰서 오셔서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연이를 들것에 옮겼죠. 하은아, 너도 같이 가. 오빠는? 나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갈게. 미정이가 같이 있어줄게. 미정이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경찰차를 타고 인천 남부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조사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석입니다. 직업은요? 유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했어요. 민석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인파 행동대장 박철민과 조직원들이 여동생을 납치했고 두목 마동철이 나타나 조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고. 동인파요.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지가 없었어요. 민석은 알았습니다. 경찰도 유착됐다는 걸.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마친 민석은 경찰서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민석입니다. 오, 민석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동인파라는 조직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인천 쪽 중급 조직이지, 왜? 제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봐 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민석은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기대할 수 없었어요.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 모병원. 민석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민석이 소리치자 대기실에 앉아있던 하은이와 미정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 하은이가 달려와 민석을 껴안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응. 무서웠어. 하은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CT 찍는다고.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팔에는 깁스가 돼 있었죠. 도연아? 하은이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응, 갈비뼈에 금이 갔대. 그리고 왼쪽 팔목도 금이 가서 깁스했어. 도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다가갔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낼게.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여자친구 지키려고 몇 번이나 일어났잖아. 민석이 도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내 여동생 지키려고 애써줘서.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푹 쉬어. 민석이 세 사람을 차에 태웠어요. 먼저 도연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미정이를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하은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은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하은아. 응? 오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민석이 말했습니다. 왜? 엄마 놀라시잖아.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남매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석과 하은이는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었어요. 민석은 10층, 하은이는 7층.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 해줄게. 응, 오빠. 하은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석은 10층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집 안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았죠. 어둠 속에서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동철. 오늘 일은 끝이 아니었어요. 마동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그 형님이었죠. 여보세요, 형님. 민석아, 동인파 정보 보냈어. 카톡 확인해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석아, 조심해. 그 조직 두목 마동철. 만만한 놈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형님. 전화를 끊고 민석은 카톡을 확인했어요. 마동철의 사진과 정보가 전송돼 있었습니다. 마동철 42세. 동인파 두목. 인천 부평구, 계양구 일대 유흥업소 10곳 운영. 도박장 3곳 운영. 정과 7범 폭행, 공갈, 상해. 경찰, 시의원 등과 유착 의혹. 민석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새끼 제대로 손봐줘야겠어. 하지만 민석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어요. 민석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죠. 수첩을 펼치자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옛날 동료들의 번호였습니다. 민석은 그중 한 번호를 응시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일단 혼자서 해봐야지. 민석은 수첩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턱걸이. 30분 정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샤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자 하은이가 서 있었어요. 오빠 나왔어. 응, 들어와. 밥 다 됐어. 두 남매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잤어? 응, 근데 악몽 꿨어. 하은이가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무슨 꿈?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나더라. 무서웠어.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오빠, 그 사람들 다시 오면 어떡해? 안 와. 내가 있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오빠, 오늘부터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알았지? 응. 그리고 도연이도 조심하라고 전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석 유도장은 아파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오전 9시 유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벌써 제자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제자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래, 다들 일찍 왔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매치기 배울 거예요? 한 제자가 신나게 물었죠. 그럼 오늘은 업어치기 배워볼까? 와! 제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석은 제자들을 지도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민석에게 평온함을 줬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이 끝나고 제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혼자 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도장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강민석 관장님이십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민석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동인종합상사에서 나왔습니다. 동인종합상사? 마동철의 아지트였죠.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두목님께서 관장님을 찾으십니다. 거절하면? 그럼 곤란한데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민석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부평구 삼산동 킹스클럽으로 오십시오. 남자가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명함에는 킹스클럽 VIP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받았어요. 두 남자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석은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킹스클럽. 마동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중 하나였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30분. 8시까지 4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도장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민석이었죠.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UDT 2010년에서 2020년. 민석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지켰습니다. 적진 침투,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죠. 2020년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인천으로 돌아와 유도장을 열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마동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자. 민석은 도장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할 게 있었어요. 저녁 7시 30분 민석은 집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 간단한 차림이었어요. 민석은 서재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죠. 상자를 열자 군번줄과 낡은 배지가 나왔습니다. UDT 특전사 배지였어요. 민석은 배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어. 민석은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어요. 듀카티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부평구 삼산동까지는 30분 거리였죠. 오후 7시 50분. 민석은 킹스클럽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강민석 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목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 VIP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일반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쪽에는 VIP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가장 큰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에는 프레지던트 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에는 바 테이블이 있었고 중앙에는 큰 소파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마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 둘이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오, 왔구나, 강민석. 마동철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앉아, 편하게. 마동철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석은 마동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 한잔 할까? 됐습니다. 쯧쯧, 딱딱하네. 야, 너희 나가봐. 마동철이 손짓하자 여자 둘이 방을 나갔어요. 이제 방 안에는 민석과 마동철,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조직원 넷만 남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동철이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서. 제안? 그래, 우리 조직에 들어와. 나랑 같이 일하자. 마동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내 실력 봤잖아. 우리 조직원 5명을 10분 만에 제압했어. 마동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우리 조직 행동대장 자리 줄게. 거절합니다. 민석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왜? 돈 많이 줄 건데 한 달에 1,000만 원은 기본이야. 관심 없습니다. 즉, 유도장이나 운영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 마동철이 비웃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하, 웃기네. 너 같은 실력 가진 놈이 애들이나 가르치고 있어? 마동철이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너 특수부대 출신이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긍정이라며 뭐야? 707? UDT? 아니면 특전사? 마동철이 민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긴 아주 중요하지. 그런 실력 가진 놈이 조폭 세계에 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볼일 끝났으면 가겠습니다. 잠깐. 마동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조직원 넷이 민석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마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너 여동생 있지? 강하은, 26살, 취업준비생.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이도현, 27살, 건설회사 다니지. 입 조심해.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왜? 사실이잖아. 어제 우리가 건드렸던 그 애들. 마동철이 비죽 웃었습니다. 내 제안 거절하면 다음엔 내 여동생한테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 새끼가.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직원 넷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민석을 에워쌌죠. 마동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때리지 마, 생각할 시간 줄게. 마동철이 민석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일주일 안에 대답해. 그때까지는 내 가족 안 건드릴게. 만약 거절하면? 그럼. 마동철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민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지 마, 강민석. 여기서 날뛰면 내 여동생한테 바로 전화 간다. 마동철이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우리 조직원들이 지금 내 여동생 아파트 앞에서 대기 중이거든.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동철은 민석을 올가매려고 계획한 거였죠.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날뛸래? 그럼 내 여동생이 위험해지는데. 마동철이 비죽 웃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주먹을 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일주일이라고 했지? 민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일주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민석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직원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 그리고 강민석? 마동철이 뒤에서 불렀어요. 민석이 멈춰섰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 소용없어. 우리한테는 경찰 친구들이 많거든.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석은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지금은 참아야 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민석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은이 아파트로 향했어요. 10분 후 민석은 하은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어요. 아파트 입구 쪽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 셋이 앉아 있었죠.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로등 그늘에 숨어 차를 관찰했습니다. 야,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목님이 연락 올 때까지래. 가만히 있어. 에휴, 담배나 한 대 더 피워야겠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하은아, 지금 집에 있어? 응, 왜? 창문 커튼 다 쳐놓고 불 끄고 자. 왜? 무슨 일 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일찍 자. 오빠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하은아, 형 말 들어. 지금 당장 커튼 치고 불 꺼.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석은 7층을 올려다봤어요. 잠시 후 하은이 집불이 꺼졌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승합차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마동철은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마동철은 민석을 조직에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 거절하면 가족을 위협할 거였습니다. 민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조직에 들어가서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그 형님이었죠. 형님, 저 민석입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형님,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동인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 있었어? 그 조직이 제 가족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 내가 방법을 알아볼게. 근데 민석아. 네, 형님. 조직을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각오해야 돼. 각오는 돼 있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자. 장소는 내가 문자 보낼게.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민석은 다시 승합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동철, 너는 잘못 건드렸어. 민석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UDT 특전사 중령. 10년간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인간병기.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오전 10시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짧은 머리에 단정한 차림. 최진혁, 전직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민석의 옛 상관이었죠. 형님.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아, 오랜만이다. 최진혁이 민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커피 주문을 받아갔어요. 전화에서 말한 그 조직, 동인파 말이지. 최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알아봤어. 마동철이라는 두목이 운영하는 중급 조직이더라. 최진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어요. 민석이 봉투를 열자 두툼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마동철의 사진, 조직 구조도, 운영하는 업소 목록.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동인파 조직 전체 정보야. 민석은 자료를 훑어봤어요. 조직원이 10명 정도, 유흥업소 10곳, 도박장 3곳. 그리고 이건 중요한 정보인데. 최진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동철은 경찰, 시의원까지 매수했어. 그래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민석아, 이런 조직을 상대하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 최진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첫 번째는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는 거야. 유착 안 된 깨끗한 경찰한테.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2번째는 직접 해결하는 거지. 최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직의 머리를 자르는 거야.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봐. 저는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이미 유착됐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럼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야? 네. 최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아, 조직을 상대하는 건 전쟁이야. 각오해야 돼. 각오는 돼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최진혁은 민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사람 죽이지 마. 제안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 내가 사람 몇 명 연결해 줄게. 최진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해 볼게. 형님,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패가 아니야. 우리는 한 팀이었잖아. 최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야? 마동철의 약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점. 최진혁이 자료를 넘기며 한 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 마동철은 매주 금요일마다 킹스클럽에 간대. 그날을 노리는 게 좋겠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내가 사람들 모아놓을게. 감사합니다, 형님. 2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민석은 카페를 나서며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금요일 3일 후.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석은 인천 중구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최진혁이 알려준 장소였어요. 낡은 창고였지만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모두 민석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민석이, 한 명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김태준, 35살. 민석과 함께 UDT에서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태준 형. 민석이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만이다. 5년 만인가? 그렇네요.
여긴 박서진, 이쪽은 이민우. 태준이 옆에 있는 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박서진, 33살, 전직 특전사. 이민우, 34살, 전직 707 특수임무대. 모두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죠. 반갑습니다. 민석이 인사했어요. 진혁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 조폭 조직 때려잡는다며? 태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제 가족을 위협해서요. 가족이면 할 수 없지. 우리가 도와줄게. 서진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금요일 밤 마동철이 킹스클럽에 갑니다. 그날 치는 거야? 네, 그날 마동철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조직원들은? 킹스클럽에 경호원 10명 정도 있을 겁니다. 태준이 턱을 쓸었어요. 10명이면 우리 넷이서 충분하겠는데? 하지만 흉기를 들고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 우리도 준비하면 되지. 서진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방탄조끼, 헬멧, 경찰봉 등이 놓여 있었어요. 진혁 형님이 준비해 주셨어. 형님이. 민석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작전 계획 세워보자. 태준이 창고 바닥에 킹스클럽 도면을 펼쳤어요. 1층은 일반 손님들, 2층은 VIP룸, 3층이 프레지던트 룸이지? 네, 마동철은 3층에 있을 겁니다. 입구 경호원은? 2명 정도. 그럼 민우 형이 입구 맡아. 태준이 민우를 가리켰어요. 알았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경호원 있을 거야. 제가 맡겠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랑 민석이가 3층 올라가서 마동철 제압하자. 좋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금요일 밤 10시. 10시면 손님들 많을 텐데. 그래서 더 좋아.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눈에 안 띄지. 태준이 웃었습니다. 무전기는 준비했어? 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가방에서 무전기 4개를 꺼냈어요. 완벽하네. 그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킹스클럽 앞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4사람은 주먹을 모았습니다. 작전명은 뭐로 할까? 민우가 물었어요. 참교육. 민석이 말했습니다. 참교육? 네, 조폭들한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줘야죠.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좋아, 작전명 참교육, 금요일 밤에 보자.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4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민석은 창고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금요일 이틀 남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석은 아침부터 유도장에서 평소처럼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밤 작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수업이 끝나고 민석은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하은아, 오늘 밤에 집에만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있으라고. 오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하은이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괜찮아. 곧 다 해결될 거야. 오빠, 형 믿어. 알았지? 응, 조심해. 전화를 끊고 민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검은색 작업복, 장갑, 마스크, 방탄조끼를 입고 그 위에 검은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민석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킹스클럽으로 향했어요. 9시 30분 킹스클럽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태준, 서진, 민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 왔네. 태준이 무전기를 나눠줬어요. 무전기 테스트 하나. 둘 들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셋 들려. 민우도 확인했어요. 좋아. 그럼 각자 위치로. 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 10분 후에 동시에 움직인다. 알았지? 알았어. 4사람은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민우는 킹스클럽 정문 쪽으로, 서진은 옆문 쪽으로, 민석과 태주는 정문 반대편에서 대기했어요. 10시 작전 시작. 태준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먼저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그를 막았습니다. 손님, 신분증 확인 좀. 민우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어요. 두 경호원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입구 확보. 민우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민석과 태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 계단 입구.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서진, 준비됐어? 태준이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지금 간다. 서진이 옆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뒤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2층 확보. 좋아, 올라간다. 민석과 태준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VIP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 앞에 경호원 4명이 서 있었어요. 내시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상관없어. 민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너 누구야? 경호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들었죠. 첫 번째 경호원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옆차기로 제압했어요. 태준도 합류해 나머지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10초 만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3층 올라간다. 민석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프레지던트 룸 문이 보였어요. 민석은 문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옆에 섰죠? 준비됐어? 응.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찼고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마동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여자 둘과 조직원 4명. 뭐야? 마동철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기억하냐, 강민석이다. 민석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마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내 가족 건드린 데가 치러야지. 민석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직원 4명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석과 태준에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순식간에 넷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이제 마동철만 남았습니다. 마동철은 뒤로 물러서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권총을 꺼내 민석에게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 마동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멈춰 섰어요. 총? 그것까지 준비했구나. 가까이 오지 마. 마동철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옆으로 움직이려 하자 마동철이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너도 움직이지 마. 진정해, 마동철.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을 해? 그 총 쏘면 너만 손해야. 닥쳐. 마동철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민석은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그 총 못 쏴. 뭐?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폭행, 공갈, 상해로 정과 칠범이지만 살인은 없어.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마동철이 총을 흔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사람을 죽일 배짱은 없어. 민석이 또 한 걸음 다가갔어요. 쏘지 마. 쏘면 살인미수로 최소 10년은 들어가. 태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마동철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나 진짜 쏜다. 쏴봐. 민석이 마동철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총구가 민석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어요. 쏴보라고. 민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동철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못 쏘는구나. 민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마동철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석은 마동철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끝났어. 태준이 마동철의 손을 뒤로 묶었어요. 나라고. 마동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부를게.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진과 민우가 들어왔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오는데 10분 걸린대. 태준이 말했어요.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민석이 마동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 마동철. 뭘. 다신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내 조직원들한테도 전해 강민석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알았어. 마동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또 건드리면? 민석이 마동철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그땐 용서 안 해. 마동철은 민석의 눈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은 진짜였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경찰 왔다. 민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6명이 3층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요.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묶여있는 마동철, 그리고 총.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동인파 두목 마동철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총은 불법 총기고요. 태준이 바닥에 권총을 가리켰어요. 경찰관이 마동철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동철? 수배자 아닙니까? 수배자? 네, 작년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마동철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체포합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마동철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마동철과 조직원들을 끌고 나갔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났네. 태준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응, 끝났어.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유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 오늘은 낙법 배울 거야. 네, 관장님. 제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석은 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들어왔어요. 오빠. 하은아, 무슨 일이야? 도연 오빠랑 같이 왔어. 하은이 뒤로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왼팔 깁스는 아직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많이 나아 보였어요. 관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이가 깊게 고개 숙였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를 지키지 못해서. 도연아, 고개 들어. 민석이 도연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넌 최선을 다했어. 여자친구 지키려고 몇 번이나 일어났잖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앞으로도 하은이 잘 부탁해. 네, 꼭 지킬게요. 도연이가 다짐했습니다. 하은이가 민석을 껴안았어요. 오빠 고마워. 뭐가? 날 지켜줘서, 항상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하지, 난 내 오빠잖아. 민석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민석은 최진혁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 최진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동인파 조직 와해, 두목 마동철 구속.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마동철은 불법 총기 소지,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받을 예정이래. 다행이네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동인파 조직원들도 대부분 검거됐대. 형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최진혁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민서가. 최진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어려울 땐 도움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달 후, 민석의 유도장. 제자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깁스를 풀고 유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제가 배워도 될까요? 도연이가 물었었죠. 왜 배우고 싶은데? 다음엔 제가 하은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르쳐 줄게. 지금 도연은 열심히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석은 도장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UDT 시절의 사진이었죠.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옛날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힘은 약자를 세워줄 때 빛나는 거지. 그날 밤, 민석은 하은이, 도연이, 미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도연 오빠 유도 배운대.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열심히 하더라. 다 오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오빠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민석 오빠, 정말 감사해. 다들 과찬이야. 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민석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민석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민석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